네, 제 챕터 47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중간 수입 공제 부분하고요. 금전보상 명령, 요게 좀 이제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될 쟁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실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 꼭 숙지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노동위원회는 신문을 마치고 부당해고 등이 이제 된다고 인정하면은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하고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구제 신청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제 명령은 노동위원회의 합력 재량에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즉 원직 복직을 명하기도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고 원직 복직을 청구할 때 그때 이제 원직 복직시키는 것입니다. 원직 복직이란 해고된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키는 것, 즉 고용관계 자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무상으로는 원직 복직은 단순하게 그 회사로 돌아가기까지 하는 것 이 자체만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직위로 복귀시키는 것까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팀장에서 부당해고된 경우에는요, 팀장 직으로 복귀시켜야 되는 것이지 곧바로 뭐 팀원으로 복귀시킨다든가 이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원직 복직은 좀 약간 노동위원회에서는 원래 있던 그 직에 그대 고스란히 복직시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 상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항상 이게 따라와요. 원직 복직 그 부당해고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원직 복직하고 그 다음에 임금 상대액을 지급하라. 미지급된 임금 상대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같이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 보시면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할 수 있어 없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법 538조 1항에 근거한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538조 1항 보시면 아이고 이것이네요. 538조 1항 제가 찾아놨었는데 자,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 당사자의 일방 채무자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 채권자가 누굽니까? 이거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자 이건 누굽니까? 사용자죠.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538조 1항입니다. 임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임금 상당액은 그 소급 임금액은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에 기초되는 모든 임금이 이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근속수당도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상 임금 상당액에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자, 최근 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 휴가 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 일수와 출근 일수 고려해서 근기법의 요건이 충족되면 연차 유급 휴가가 부여된 것을 전제로 한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어쩜 당연할 수도 있겠죠. 다만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어차피 연차 휴가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것을 간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판례는 우리 어떤 판례였었어요? 연민지 식물원 사례였었던 것이죠. 이 연민지 식물원 사례에서 부당해고일 경우에 연차 휴가 수당 전액 지급하는 것, 출근 간주설 택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구속되어서 근로 제공이 어차피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 청구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해고가 없었어도 근로자가 쟁의 행위에 참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근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따라서 임금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중간 수입 공제죠. 자, 임금 상당액을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라고 명할 때일지라도 여기에 있어서 사용자는 중간 수입을 공제하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 수익 공제의 근거는 무엇이냐? 자, 문제점부터 보실게요.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 취업해가지고 수입을 얻은 경우, 이것을 중간 수입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소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 중간 수입은요, 중간 수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공제 근거는 무엇이냐? 중간 수입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용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전부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538조 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538조 2항 이거 많이 나오는 조문이거든요. 자, 538조 2항 보시면 자, 전화의 경우에 이건 채권자의 이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제 근로를 못한 거 부당해고죠. 부당해고로 근로할 수 없을 때 이 경우에 채무자 근로자거든요. 근로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딴 데 가서 일해서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이것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자, 이 채권자 사용자였죠. 자, 채무자 근로자였죠. 자기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어떤 채무를 면했죠? 근로 제공해야 할 채무를 면했잖아요. 면함으로써 다른 데 가서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것은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반환한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줄 임금에서 공제한다, 깐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어요. 근데 그 근로자가 딴 데 가서 일했어요. 일한 금액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자에게 자기가 미지급 임금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민법은 일단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당신도 일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딴 데 가서 이득을 얻었지 않느냐. 딴 데 가서 얻은 이득은 내가 돌려줄 금액 주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로 있단 말입니다. 그건 무엇이죠? 538조 2항입니다. 자, 이 경우 사용자는 직접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공제할 수 있는 중간 수입은요. 해고에 따른 근로제공 책임의 면제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부업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은 해고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공제는 된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원래 근로시간이 주간인데 야간에 편의점 알바하면서 만약에 부수익을 얻었다. 근데 이거는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부당해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딴 데 가서 일해서 벌은 돈 요것이 이제 공제 대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과외 수입으로 비용을 얻은 경우 요것은 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제는 된다라는 것. 근거가 무엇이다? 민법 538조 2항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공제할 때요. 전액 공제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민법에 따르면 전액 공제해야 돼요. 왜냐? 민법은 다른 거 없이 그냥 이것만 있기 때문에 538조 2항 전항의 경우 이걸 이제 부당해고의 경우에 채무자 근로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때는 그 중간 수익이잖아요. 중간 수입 또는 중간 수익이잖아요. 이것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근로관계도 똑같이 볼 것인지에 대해서 자, 아주대학교 사례 보겠습니다. 자, 아주대학교는 자, 원고가 1971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요. 미국 내 포담대 경영학과 교수를 재직했습니다. 71년대, 60년대부터 70년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약간 좀 가난하지만 머리가 좋은 그러한 분들은 독일로 유학하고, 왜냐 독일은 학비가 없으니까 약간 그 집에서 어떤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60년대 70년대 다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셔가지고 거기서 시민권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미국 가신 분들은 거기서 쭉 계시고 독일 가신 분들은 유학하고 돌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학계를 전부 다 이제 담당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다 독일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81년도에 아주대학교 초빙되어서요. 83년도부터 이제 그 10년간 93년도까지
경영학 교수로 임용하기로 됩니다. 그리고 임용 보고를 마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임용 기간 중인 83년도 6월 달에 교육부로부터 외국인 교수를 줄이고 국내인으로 이제 대체하라는 방안이 시달되고요. 아주대에는 원고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교육부에 회신했습니다. 즉 원고 내보내고 내국인으로 하겠습니다. 회신했어요. 아주대는 회신에 따라서 출입국 사무소 원고 체류 기간을 84년도 1년까지만으로 한정합니다. 이에 원고는요 12월 달에 아주대로부터 해외여행차 가족이 다시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으로 이제 출국했고요. 이제 체류 기간이 84년도 2월 29일까지니까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입국이 어렵게 되자 아주대에 국내 체류 자격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아주대는 내보낸 상태에서 이제 이런 기간을 연장 안 해줬어요. 자, 근로계약은 10년짜리 체결해 놓고서는 체류 자격을 1년까지만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대가 약간 좀 아주 그 약간 신뢰에 어긋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했던 것이죠. 하여튼 약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84년도 2월 29일 날 입국하지 못했어요. 이때 이제 3월 달부터 새학기 시작되는 거잖아요. 새학기를 못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대 총장은요, 원고가 입국하지 못해서 강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휴직을 발령했고, 이후 직권 면제시켜 버립니다. 이거 원래 아주대에서 이제 어떤 체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그렇게 되어서 이제 체류 자격이 인정되어야만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교수님이 여행 체류 자격밖에는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취업 어떤 비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입국하지 못한 상태가 됐고, 그건 아주대 책임이잖아요. 근데 아주대 책임인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직권 면제까지 시켜버립니다. 이건 부당해고죠. 원고는 입국 및 체류 연장 문제로 아주대 근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대 규칙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1993년도 2월 28일 날 무려 10년이 지난 때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자, 원심은 인정했고 대법원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한 6억인가? 거진 6억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하니까 거의 10억 정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다만 여기에서 문제된 것은 중간 수입 공제가 이제 문제됐습니다. 왜냐? 이 교수님이요, 여기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던 이분이 미국에 가서 노신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하셨잖아요. 일하셨기 때문에 중간 수입을 공제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아주대 측의 항변이 있었고요. 이 부분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판례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어떤 법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뭐냐? 자, 중간 수입 공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도가 있다. 공제의 한도는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게 법에 규정이 없어요. 중간 수입 공제에 대한 근거 규정은 오로지 민법 538조 2항에만 있는 것인데 이것을 노동법 취지에 맞춰가지고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휴업수당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근기법 제46조죠. 자, 46조. 자, 보시면은 휴업수당 사용자의 규칙 사유, 그죠? 휴업하는 경우 부당해고를 본 것이에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이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비록 부당해고는 방금 전에 본 휴업은 아니잖아요. 휴업은 아니지만 가장 비슷한 규정을 들어가지고 근로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당해고, 만약에 이 사람이 부당해고가 아니라 휴업일 때는 사용자는 어차피 70%는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휴업일 경우에. 따라서 이분은 휴업이 아니라 아예 부당해고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휴업수당보다 더 줄지언정 휴업수당만큼은 적어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중간수익 공제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분의 휴업수당만큼은 인정해줘야 돼. 그리고 이 70%잖아요. 70%.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30% 대해서만 공제해야 돼. 이런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그 해석을 해냅니다. 판례가. 그래서 사용자는 자, 휴업수당 상당액은 무조건 지급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소급 임금 중에서 취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 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 10억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 7억 정도, 70%인 7억은 무조건 주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딴 데 가서 일을 할 걸 안 했던 간에. 그리고 나머지 그 금액 중에서 3억만큼은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써놓은 것이 바로 예입니다. 이것만 푸시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가외 평균 임금이 100만 원입니다. 휴업수당이 70만 원이잖아요. 그죠? 금기법 46조에 따라서 자, 타 회사에서 10만 원 수령한 경우에 이곳이 100만 원 평균 임금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용자가. 타 회사에서 20만 원 수령한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뺀 80만 원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른 회사에서 30만 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30만 원 뺀 70만 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민법상 중간수익공제랑 그 다음에 금기법상 이제 중간수익 판례 취지하고 똑같아요.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30만 넘는 경우, 즉 40만 원 수령한 경우, 요때 문제되는 것이에요. 자, 딴 데서 40만 원 벌었기 때문에 중간 수익 공제에서 민법에 따르면요. 100만 원에서 40만 원 빼니까 60만 원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그런데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금기법에 따라 가지고 금기법 46조의 취지에 따라서 70만 원은 무조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70만 원은 지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기법의 취지예요. 금기법의 취지를 본 판례의 어떤 법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여기서부터 보호되는 것이에요. 30만 원, 70% 되는 그 지점 30만 원 요 시점부터 이제 근로자가 보호되기 시작합니다. 30만 원 수령한 금액이 전체 휴업수당 70만 원, 그러니까 70%인 70만 원이 이제 70만 원보다 이제 70만 원에서 이제 더 줄어들 경우에 그때 이제 이런 판례의 해석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회사에서 만약에 50만 원 수령한 경우는요. 민법에 따르면 50만 원이 원칙이지만 여전히 금기법에 따라서 70만 원은 보존돼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70만 원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30만 원은 계속 공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는 것처럼 그 원집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 요거는 하나로 묶여지는데 이것과 난 원집복직하기 싫습니다라고 할 때는 자 그때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금전보장 여기서 금전보상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은 원집복직하기 싫을 때 부당해고는 인정되고 원집복직이 싫을 때 그때 이제 금전보상 신청하는 것이에요. 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명령할 때에 근로자가 원집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이게 전제예요. 근로자가 원집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입니다. 원집복직을 명하는 대신에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금기법 제 30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제명령 중에서 보시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원집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집복직을 명하는 대신에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건은 부당해고일 것의 요건이고요. 금전보상 명령은 부당해고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부당전직, 부당휴직, 부당징계 등 이 경우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문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금전보상 명령은 항상 부당해고일 때만 문제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집복직을 포기할 때 그때 가능한 것이고요. 지급액은 금전보상 명령할 때 지급액 특정하는 것이고 이거 조사관님들이 상세히 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 수준은 해고 기간 동안 근로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이라고 해서 임금하고 이자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소급 임금 이상의 금액이다. 구체적 금액은 노동위원회 함적 재량에 의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사관님들께서 아주 잘 정리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걸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또 별도의 어떤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인정하게 해드리는 그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절차를 밟아요. 자, 이렇게 불법 및 구제 명령 등의 확정,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이러한 구제 명령서나 기각 결정서 통지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 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가능하고요. 만약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해서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도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이게 최초의 행정청의 처분이죠. 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무엇이냐?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것이에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제 행정심판 기구고 여기에 불복할 때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그러한 구제명령은 기각결정,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제명령을 내렸어요. 구제명령을 뭔지 복직하고 그 다음에 임금 상당히 지급하라 이런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또는 금전부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용자가 불이행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업상 법률관계 발생 또는 변경시킨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제명령이 확정되어도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사법상 효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효력을 확 발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벌칙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요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발생 변경. 따라서 그 관계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이게 이런 어떤 부당 해고임을 확인하고 따라서 원직 복직을 이 근로자는 이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이런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확인함으로써 이 근로자는 불안한 지위가 해소되고요. 언제나 무조건 원직 복직 명령 필요 없이 항상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이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시키는 거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제명령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복직시켜라 라고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만 부과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따라서 사용자가 그냥 거부한단 말입니다. 배째고 거부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는 사이드로 이런 벌칙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벌칙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벌칙은요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위반 시입니다. 자, 노동위원회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에도 벌칙 부과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벌칙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노동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고발이 있어야 공공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런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 통보해서 고발 요청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위반 시예요. 자, 이때 벌칙 나오는 것이고요. 이행강제금은요. 자, 이거는 확정이 필요 없습니다. 확정돼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 이거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 하나로서 이행강제금이 있잖아요. 어떤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돈으로서 이는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용자가 원직 복직시키지 않고 이렇게 소송 제기하면서 이행강제금 그냥 물어가면서까지 소송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000만원, 1,200만원, 많아야 한 2,000만원 이 정도인데요. 만약에 원직 복직하고 그 다음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그 미지급 임금 자체가 막 억대가 넘어버리면 그냥 이행강제금 내면서 계속 다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실무상으로는 이행강제금이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이행강제금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금액을 높이자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법치주의에 바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합헌이라 봤어요. 합헌이라고 보았어요. 헌법재판소는. 자, 법치주의 반하고 형벌과 이행강제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행강제금이 문제없다. 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친밀제소성, 법익균형성 모두 갖춘 것이어서 합헌, 이렇게 판시했던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방법은요, 항상 문서로서 통지된다. 이 이행강제금 부과도 행정처분이에요. 그죠? 처분이기 때문에 아까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행정청의 처분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 기재 사항은 액수, 부과 등등 이런 것들을 통지할 것이고, 이런 것들 통지할 것이고, 다 금기법 규정이 있습니다. 부과의 한도 금기법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이제 2회 정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 이행한 경우에, 자, 이런 경우, 자, 구제명령 받은 자가 구제명령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다만 종전에 이미 발부된, 이미 처분 내려진 이행강제금은 이것은 내야 돼요. 이건 무조건 내야 됩니다. 자, 이행강제금 불이행의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 내지 않으면 독촉하고요. 자,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다. 국세 체납 처분의 예. 이 뭡니까? 판결문 없어도 곧바로 압류, 그다음에 이제 그 집행, 즉 경매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국세 체납했을 때 그 국세청에 와서 집에다가 빨간 딱지 붙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즉 국세 체납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 없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어요. 판결 필요 없이 곧바로 압류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행은 뭐냐? 이것은 이제 경매죠. 경매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판례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